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졸속 진행이란 여당의 압박에 헌법재판소가 한 발 물러선 걸까요? 헌재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구한 증인을 추가로 채택을 했고요. 오는 20일 한 번 더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탄핵 심판 선고는 2월이 아닌 3월 이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어제 추경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마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포기한다고 했던 전 국민 대상 25만 원 지원금이 이름만 바뀌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여당은 라벨가리 추경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야당 내에서도 정신 차리고 정도를 가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외부에서 지원해라, 통제해라, 뭐 이런 지시를, 또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의 모든 출입하는 사람을 모두 차단하라, 이게 확대 해석되거나 훨씬 넓은 범위로 지시를 내립니다. 그 이유는 뭐죠? 사령관께서 직접 언급한 짓이고 제가 지원하라고. 딱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만. 잠깐 있어 보세요. 예. 질문하십시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맥락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서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화요일에 각 2시간씩 그 부여하신 의미가, 그러면 그 증인 신청 평의에 대한 결과를 뭔가 어떤 방향을 이미 가지시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열려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아니 대한. 지금 평의를 안 거친 상태에서 네. 뭘 전제로 제가 말씀드릴 네, 수는 그리고, 없고 예. 말 그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말을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지금 2명의 헌법재판관과 윤석열 대표 측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동안 꽤 신경전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보신 장면도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어요. 상황이 좀 이렇게 여러 번의 헌법재판이 열렸지만 이런 신경전들이 계속 좀 나타났어요. 어떻게 보면 긴장 관계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가운데요, 오늘 헌재가 결정을 한 게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불만 표시를 했어요. 근데 두 가지가 결정이 됐는데, 일단 증인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변론길, 그러니까 헌법재판 이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우선 헌법 변론길 지정이라고 그러죠. 이 숫자가 늘어났는데 18일에 9번째, 이거는 뭐 이미 확정이 됐는데 오늘 10번째, 20일에 일단 한 번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 우리 측이 신청한 증인 왜 다 채택 안 해주세요, 이렇게 불만 표시했는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그걸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추가한 한덕수 총리 정했고요.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또 추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다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오늘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3명이 채택. 그리고 각각 언제 신문합니다, 다 날짜 시간까지 잡혔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데요, 요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서영주 맥 정치사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정민 변호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최경철 위원께. 특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증인 신청했지만 헌재에서 안 받아줬거든요. 기각이에요. 증인 안 된다고. 근데 오늘은 받아줬어요, 증인으로. 그럼 앞에서의 판단과 오늘 판단이 달랐던 건데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아무래도 헌재는 좀 속도를 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예. 계속된 장애 집회가 조금 압박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대구 집회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왔는지 예. 뭐 모를 정도로 대구에서 그 정도 인원이 그렇게 거리에 모인 거는 뭐 사상 초유입니까? 그 지하철역이 생기고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온 건 처음이라면 그게 그 지하철역을 이용한 사람이 한 9만 명 가까이 됐다 그러니까. 9만 명. 그러니까요. 뭐 9만 명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상당 숫자가 그렇죠. 거기 참석을 내려서 위해. 그 광장으로 갔던 것 같은데 그만큼 집회의 위력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그런 여론을 보지 않을 수 없는 분들이기 그럼 때문에 약간 그거에 대한 압박과 부담 때문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구사항을 좀 받아준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 중 6명이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예. 또 3명 국회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정파성이 사실 없다고는 보기 어렵거든요. 아, 뭐 대법원에서 추천한 분들은 정파성이 좀 떨어지겠지만 예.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6명이 임명된다는 것은 이분들이 정파성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분들도 과연 여론을 외면하고 그냥 갈 수는 있겠느냐. 음.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여론이 움직이면서 또 언론이 또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헌법재판소 재판을 갖다가 졸속 재판 뭐 이런 제목도 달고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서 계엄 절차의 적합성, 과연 그 계엄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고 그리고 의결 심의가 제대로 됐는지 이것을 들여다보겠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계엄이 왜 이르게 됐는지 야당이 얼마나 행정부를 압박해서 행정부의 그 권능을 무효화하고 그렇게 돼서 상권 분립이 형해야 됐는지 예. 그런 과정도 알아보려 한 것 같습니다. 소영주 소장님. 네. 그러니까 오늘 결정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뚜렷한 설명을 안 했어요. 앞서서 한덕수 총리 증인 신청도 기각할 때도 그렇게 별다른 설명은 없고 그냥 기각됐습니다. 오늘 채택했을 때도 별다른 설명 없이 채택했습니다였어요. 기각했던 증인에 대해서 오늘은 또 채택한 거. 약간 이제 입장이 달라진 건데 이거 왜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재판관들이 전체적으로 이번 헌법 재판에 있어서의 내일 안의 판단을 순서대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국회에 투입하게 된 원인, 예. 그 현상이 존재하죠. 그러면 그 원인은 여러 참여했던 사람들의 기억에서 배경을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무회의의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었는지를 좀 들여다봤는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는 이게 국무회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그렇죠. 증언들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발언이 돼 있어서 좀 논박이 있는 증인들을 데려다가 듣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김영훈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 거 최근에 아니겠어요? 증인으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쭉 이 증언들이 있다 보니 그러면 최고 책임자인 한덕수 총리를 데려다가 한번 들어보자라고 평에서 결정이 뒤늦게 된 것 같아요. 증인들이 그 뒤에 증언들이 진술들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따져볼 필요성, 약간 상황이 달라졌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상현 그 수방사 경비 단장이죠. 예. 거기를 이제 재판부가 직권으로 부른 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뭐 방첩사령관, 김용현 장관, 예. 충안고 이 출신들이 뭐 진술을 바뀌면서 군에서 이제 체포 지시라든지 국회 투입이 없었다는 식의 발언을 하니까 예. 재판부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가장 어떤 이해 충돌이 안 되는 예. 현장 실무자를 직권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예. 저도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굳이 안 들어도 국무회의의 어떤 정차적 전달성은 재판부가 확증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나 예. 요청을 하니 그러면 한덕수 총리 불러다가 한번 확인해 보자 정도의 평의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는 게 조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두 분의 어떤 이 해설, 논평, 분석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여론의 분위기에 약간 압박을 느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구사항을 혹시 들어준 거 아닌가? 아니면 국무회의 개최 그 효용성 관련돼서 약간의 진술들이 갈리고 있으니까 이걸 따져보려는 상황, 약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추가로 증인을 채택할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헌재가 구체적인 설명을 안 했어요, 지금. 그냥 채택했습니다만 공개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정되면 20일이에요. 그날 한덕수 국무총리도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총리가 헌법재판소에 각각 다 출석하는 그 모습.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이 20일 일단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0일까지 변론이 재판이 하나 더 잡혔어요. 그렇다면은 2월 말에 뭐 탈심한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 그럼 3월로 넘어가게 된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20일에 잡혀 있는 이 재판 변론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25일로 연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일단 왜 연기했다고 봐야 될까요? 20일 잡힌 걸 25일로. 그러면서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이런 설명을 좀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일 경우에는 탄핵 예. 심판뿐만 아니라 예. 이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 일단 공판 준비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처음 시작하는 날. 그렇습니다. 오. 거기다가 이제 당일에는 구속 취소 여부와 관련해서도 또 심리를 한다. 아, 얼마 전에 구속 취소 신청을 했죠.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이제 심리를 한다라고 일단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들을 준비할 시간도 사실 필요하고 또 출석도 아마 뭐 형사 재판에 또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들어서 예. 결국에는 이제 기일 연기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하지 않았나 이렇게 그럼 보여집니다. 25일이면은 20일인데 원래 그걸 25일로 늦춰내면 그 다음 주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또 늦춰지는 거네요. 또 헌법재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신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인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기일을 연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상당히 좀 지켜봐야 아직까지는 될- 설명은 네. 없어요. 사실 지금 뭐 고민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공판 준비 기일이나 혹은 뭐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 이 형사 사건에서 예. 윤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 것들은 뭐 임의적으로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뭐 탄핵 재판 역시도 첫 기일 외에는 사실 윤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해야 될 그런 의무가 없기 구속 때문에 취소 신문도 꼭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네, 서류 심사로 또 사실은 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예. 이 모든 절차들이 사실은 뭐 임의적으로 그 출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특히 이번 증인 신문도 추가 증인 신문 자체도 이제 좀 예상 밖으로 기일을 지정을 했던 것만큼 이런 기일 연기까지도 받아줄까라는 점이 조금 의문이 있긴 한데 예. 다만 이제 어쨌든 이 헌법 재판 그리고 이 형사 재판 예. 모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우 중대한 그런 절차들이기도 예. 하고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뭐 출석을 꼭 해야 된다 혹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이제 피고인 혹은 이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다면 물론 뭐 시간을 조정하는 그 방법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예.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방어권 보장을 조금 더 해주기 위해서 혹은 이후에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비판이나 비난점들을 조금 염두를 해두고 기일 연기를 한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 오는 20일이 헌법재판과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겹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그날은 좀 연기해 주시죠. 25일로 그 다음 주로요. 이런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직 헌재의 판단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거고요. 일단 오늘 들어와 있던 뉴스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내용 좀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오늘 뭐랄까요? 오늘이 아니군요. 어제 오후군요. 어제 약간 뭐랄까요? 이 많은 분들이 저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지?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보수 농객으로 좀 꼽히시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하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야는 지난해 말에 계엄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치권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런 얘기를 좀 꺼내놨었는데 지금 하야 이 단어를 거론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전격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 그 선택이 정치적으로는 올바를지도 모르죠. 하야 발표를 하면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지 않습니까? 네. 높은데 하야를 결단하면은 그 동정심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반 이재명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가 있고. 이 하야 가능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 그러니까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에 약간 불만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가면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추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일단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하야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하야를 하게 되면 여권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최영철 위원,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약간 좀 타당합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과는 좀 괴리된 분석인 것 같습니다. 조갑재 선생도 뭐 정치판에 대해서 많이 오랫동안 꿰고 계시지만 그렇죠. 그러나 지금 상황을 읽는 능력은 좀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하야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오직 탄핵 심판에서
자신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그리고 복귀하여서 예. 이 대한민국 정치가 잘못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헌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임기가 단축되더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끝내놓고 자신은 물러서겠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국민께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예. 탄핵 소추에서 정정당당하게 맞서서 다투어서 예.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투고 싸워왔죠. 예. 지금까지 그 과정이 지금 하야로 인해서 중지되지는 않을 겁니다. 대통령 아마 끝까지 다투고 만약에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예. 형사재판에서도 또다시 다툴 것이고 예. 대통령 의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엄까지 한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물러서겠습니까? 저는 하야 가능성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생각은 예. 지금 이렇게 진영 대결로 가는 정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국회도 불행하고 행정부도 불행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 방향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하야 가능성은 저는 0%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최영철 의원께서는 지금 방금 들으신 영상 속의 그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건 좀 이상하다. 네. 이런 판단이시네요. 근데 이게 정치권에서 약간의 반향처럼 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야당도 단박에 이제 반응이 나왔고요. 여권, 여당 쪽의 인사들도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늘요. 내용 좀 들어보시죠. 중대 결심이 뭡니까? 하야라도 한단 겁니까? 국힘의 헌재 소장 탄핵 움직임과 함께 윤석열 측이 헌재 압박에 나섰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파면이 임박한 모양입니다.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을 선택한 것은 윤석열 자신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전직 예우라도 잠시 연장해 보려는 하야 꼼수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대통령이 그 자진 하야를 하겠다. 그거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재판이 들어갔잖아요. 이미 재판이 들어갔으면 아시다시피 공무원도 재판이 시작되면 자기 마음대로 사퇴할 수 없거든요.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그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하야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소영주 소장님이 하야설 어떻게 좀 보세요? 하야설은 제가 봐서는 이제 최영철 위원께서는 뭐 정당성을 뭐 증명해 보이고 돌아오려는 굳은 의지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쭉 보였던 모습에서 이게 하야가 맞는 건가? 그런 맥락은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조갑재 씨 같은 경우나 다른 하야를 주장하는 보수 측에서는 예. 좋은 그림이긴 하죠. 정치적인 득실로서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정치인의 선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치적 행위로서 하야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게 하려면은 뭐냐? 정치적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정치적 품격은 바닥이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 비상계엄을 해놓고 나서 예. 이 뭐 장성들이랑 부하들을 다 거짓말쟁이를 만들었어요. 체포의 절차도 꺼내지 않았다.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다. 내가 인원이라고 한 적이 없다. 난 사람만 쓴다 했더니 60초 만에 인원을 막 쓰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아다닌다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결국에는 지금 뭐 별 3개짜리 각종군 사령관, 국정원 1차장들이 지금 다 거짓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하면서 지금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예. 과연 이게 품격이 있는 태도인가요? 본인이 정말로 이 비상계엄이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행동이었고 예. 12월 12일처럼 반국가 세력을 확실하게 처단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정확하다면 예.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정말로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선다면 하야도 결정할 수 있으나 그럴 것 같았으면 벌써 했을 것이다. 그 시간은 놓쳤고 예. 제가 봐서는 중대한 결정은 하야가 아니라 예. 재판부 겁방용으로 그냥 으름장을 놓는 수준이다. 내용은 있다기보다는 약간의 압박 수준, 경고 수준, 뭐 으름장 수준 이거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도의 정치적인 승부사적 기질과 예. 품격을 갖췄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하야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요. 진짜 그런데 만약에 하야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까 이게? 당혹스럽다기보다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예. 뭔가 전반적으로 헌재 이 탄핵 심판의 일자들을 계산을 해왔지 갑작스러운 하야 부분들은 약간 그러면 법적인 공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하야를 던져놓으면 이게 법에 근거가 없고 그렇죠.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이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예, 논박부터 국회법에 의해서 원래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것을 봤을 때
다른 공무원들은 임명권자가 그 사직서의 수리를 처리할 수 있는데 본인은 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의 임명권자는 국민이 돼요. 그러면 국회법상에 있어서의 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사직원을 수리하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느냐? 이런 논박들로 또 혼란을 초래할 수는 있어도 예. 하야가 그렇게 뭐 정치적인 노림수로서는 민주당을 뭐 내란을 저지른 그 혐의를 가진 대통령의 정치 행위로는 그렇게 타격을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서정민 변호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입니다. 탄핵 소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탄핵 심판을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좀 따져봤을 때 하야할 권리가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은 없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이것과 관련된 규정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을 해주신 이제 국회법 규정인데 여기서는 이제 탄핵소추 의결사가 송달이 되었다. 그러면은 임명권자는 그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피청구인에 대해서 사직원을 수리한다던가 혹은 해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취지를 조금 예상을 해보자면 일단 이런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헌법 그리고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 그것을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뭐 사임을 하거나 혹은 해임을 시켜버리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고위공직자는 그게 안 되게 돼 있군요. 멈춰야 되는 거군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파면이 되는 거냐 탄핵으로 혹은 뭐 해임 사임이 되는 거냐에 따라서 이후에 그런 법적인 지위라든가 혜택들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런 규정을 뒀다라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별도의 임명권자가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스스로 물러날 수가 있는지 이러한 논의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 심판과 관련해서도 이런 논의가 상당히 있었고 뭐 취지를 존중해서 하야할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규정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은 이제 국회법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하야 가능하다라는 그런 입장이 사실 팽팽하게 대립을 했던 것으로 의견이 알고 맞서는군요. 있습니다. 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뭐 이제 만약에 하야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기존 선례들을 봤을 때 이 심판에 이익이 없다. 이 심판을 굳이 해야 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 만약에 하야가 된다면? 그래서 이제 각하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렇다면은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개헌과 같은 문제들이 과연 헌법을 위반하고 또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굳이 따지지 않고 각하만 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소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어쨌든 각하를 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따져야 된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럴 내용을 따지면서 어쨌든 결론을 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일단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각하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야가 된다. 지금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죠. 반응이 나왔어요. 화면을 좀 볼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났어요. 자진하야 운운하는 건 탄핵 공작하는 이들의 사악한 상상력. 근데 앞서서 지금 조갑재 씨께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튼 이 보수 논객으로 통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면서 사실 그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뭐 사악한 발상이다. 그러면서 반박을 했는데 사실 파면이 됐을 때와 하야 됐을 때는 그 이후에 어떤 예우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뭐 그런 것까지 또 약간 하야설의 이유로 거론되고 있는 게 지금 정치권 오늘 상황이었습니다. 요 이슈 좀 다뤄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 여전히 아주 속 시원하게는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게 왜 12월 3일 날 밤에 계엄 선포를 했는가. 이거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설명도 안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가정사로 계엄인가? 어제 헌법재판에서 가정사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가정사요. 국회 측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어떤 질문과 답변 사이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일단 무슨 말들이 나온 건지 들어보시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보니까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했거든요.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를 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가정사도 얘기한 것은 맞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과는 좀 전혀 결이 다른 부분들입니다.
뉴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뭐 그 여러 가지 뭐 어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관련은 지극히 개인적인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봉식 전 청장 계엄 선포 전에 그 저녁 무렵 중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지시를 받고 설명을 들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사항이 있었다고 좀 알려지는데 그때 당시에 들은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개인 가정사, 계엄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는데 본인 답변을 안 했잖아요. 지금 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이겁니다. 계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가정사를 얘기했다는데 가정사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물어봐요.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정사를 말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서 뉴스에 나오는 계엄 선포 이유와는 결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런 정도가 생각났어요. 저렇게 얘기하니까 더 궁금해지잖아요. 내용을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 최영주 소장님. 네. 개인 가정사를 얘기했다. 네. 계엄 선포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대체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과 답변을 보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12월 3일의 비상계엄은 법률과 헌법에 근거해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에 있어서 개인사까지 들어가서 치러진 거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고 법률상은 전지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의 위기 상황입니다. 예. 그게 비상계엄의 요건인데 거기에 비상계엄이라는 부분에 전지사변 그에 준하는 위기의 개인사로는 못하는 거예요. 개인사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가정사 이 표현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김봉식 서울청장한테 계엄에 대한 어떤 그 선포할 수밖에 없는 사유 중에 본인의 개인 가정사를 얘기하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은 적절치 않다. 근데 뉴스에 나온 특검 같은 김건희 특검 이런 건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 그건 아니다. 그거는 부인을 한 것이지 아니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다른 말로 반박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가정사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가정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이가 있나요? 배우자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버님 최근에 작고하셨고 뭐 어머니가 계실 수 있고요. 형제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고 수많은 거부권을 썼고 정치적인 이 궁지까지 막다른 걸못 가져온 거는 김건희 여사 때문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본인에게 가정사는 김건희 여사 빼고는 없잖아요. 그냥 너무나 명확한 답변인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그거를 말하지 못한 건데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주 소장님은 뭐 누구나 유추할 수 있다라고는 설명하셨는데 이제 일단 유추죠. 뭘 설명이 없으니까 이걸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뭔가 언급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증인과 어떤 이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이것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비서실장도 수석들도 모른다. 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알면 화를 낼 것이다. 이런 말을 분명히 했습니까? 네, 분명히 하셨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이거 얘기하면서 와이프도 모른다고 했다. 근데 어제 김봉식 전 촌장은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다.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최영주 소장님. 그러면은 와이프도 모른다와 개인 가정사가 언급된 거. 이거 두 가지가 좀 공존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진술들이. 근데 지금 야당은 그 서영주 소장님도 그렇고 좀 야권 쪽에서는 계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니냐 약간 이런 분위기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봉식 청장이 왜 가정사 언급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김봉식 청장은 제가 지금 친한정감이 됐지만 경감 때부터 한 25년 정도 알고 지낸 사람인데 2년 좀 있으십니까? 지금 전화해보고 싶은데 영어의 몸이어서 전화를 안 받을 것 같아서 전화를 못 쓰겠죠. 그렇게 지금? 전화를 못 쓰니까 제가 취재를 못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가정사 언급은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 같습니다. 정확한
윤 대통령의 워딩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예. 내 느낌상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해서 얘기한 것 같고 제가 유추하기로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내가 가정이 어떻든 내가 집안이 어떻든 내가 그런 데 연연하고 내가 공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뭐 그 결심에 대한 어떤 본인의 그 개인 가정사라는 게 본인이 그동안 난 살아온 게 이렇다 이런 걸 그렇습니다. 설명한 것이 아니냐? 언제나 결단할 때 뭐 가정이 어떻게 내가 주저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결었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결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예. 참 희한한 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내가 살아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결정은 정말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 김봉식 청장 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구나. 근데 이게 좀 묘한 게요. 통상 이제 내가 살아온 게 내가 어떤데 지금 내가 그래서 이런 결정하는 거야. 내가 이거는 내가 판단한 거 한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 그건 통상 이제 개인사잖아요. 근데 개인 가정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가정사. 그래서 지금 야당 쪽에서 이거 뭐지?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야당이나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결국에는 시킨 거 아니냐. 결국에는 뭐 공모한 거 아니냐.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과도한 억측인 것 같고 제가 취재하기로도 김건희 여사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전혀 의논한 바 없고 그리고 통보한 바 없고 김건희 여사는 나중에 알아서 깜짝 놀라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예. 어쨌든 그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어쨌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의 삶은 뭐 가정이나 이런 데서 눈치 보면서 가정이 이렇게 해서 나의 결정에 뭐 어떤 그 주저함을 만들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김봉식 청장한테 전화를 못 통하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많이 드시는데 네, 또 연락이 안 되니까 되고는 지금. 제가 전화 통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정말 중책을 맡아서 예. 열심히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보다는 김봉식 청장의 의견에 가까운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뭐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게 나왔고요. 그리고요, 어제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좀 언급이 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 다음 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걸로 누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계엄 전날 김건희 씨하고 어떤 문자 주고받았는지 그 부분을 좀 더 밝혀야 되지 않는가.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또 무슨 경위로 했는지도 모르고 또 그게 있었는지도 전 모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이 계엄과 관련된 의혹이라고 해석하시는 거는 과도한 상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쪽과. 이거 과도한 상상 좀 그만하시죠, 지금. 뭔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잖아요. 네, 수영주 소장님. 네. 일단 조태용 국정원장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문자, 김건희 네. 여사 문자를 했다는 거. 그렇죠. 그 자체는 인정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는데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 그랬어요. 근데 자주 있는 일이 아니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오히려 기억이 좀 더 나지 않을까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억하기 싫은 거나 아니면은 말을 못 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것도 답변이 제한됩니다의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좀 펼쳐놓고 보면 앞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들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12월 2일이 그 조태영 국정원장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문자를 받은 날이에요. 지금 뭐 화면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2일 문자 두 통이 통. 왔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답변을 한 통을 보내요. 한 통. 예. 저는 그 중간에 문자의 어떤 내역은 확보를 했으나 통화 내역은 확보 못한 것 같아요. 저는 통화가 분명히 있었다고 혹시 봅니다. 또 통화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12월 1일이 어떤 날입니까? 명태균 씨가 예. 황금폰에 대한 존재를 얘기하면서 변호인이 12월 2일 날 이거를 언론에 공개하거나 민주당에 넘기겠다라고 하면서 으름장을 돈 날입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이 이제 공개되기 직전이구나라는 어떤 그 한참 언론에서의 분위기가 타오르던 시점인데 그때 문자를 국정원장과 주고받았다. 그 다음에 12월 3일 7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김봉식 서울청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서 예. 비상계엄을 하겠다. 그럼 라고 뭔가 하면서 설명을 하죠. 개인적 가정사라는 배경을 설명합니다. 아. 이제 연결이 되지요. 그다음에 12월 3일 날 문자에 답변을 한 통을 보내는데 과연 그게 무엇일까? 명태균 황금폰에 대한 답변일까? 아니면 최소한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 내용에 대한 예를 들면 제가 추측컨대 명태균 씨가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구치소 측에 나의 보호를 좀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명태균의 황금폰이나 신변 확보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얘기를 안 하니까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분명히 뭔가 비상계엄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이상민 장관은 모른다고 김건희 여사가 놀랄 거라고 이런 발언을 누가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는데 굳이 김건희 여사도 모른다고 대통령이 그랬어 꺼내는 것도 이 또한 김건희 여사를 이 비상계엄에서 보호하려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영철 의원, 아까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뭐 과도한 상상 좀 그만하세요 했는데 지금 서영주 소장님은 여러 가지 약간 의문 제기를 좀 하셨어요. 최영철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반응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라고 하면서 또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저희가 뭐 문자나 뭐 카톡을 주고받을 때 잘 기억이 안 나는 내용은 직접 보낸 문자가 아니고 신문 기사나 뭐 다른 뭡니까 요즘 유튜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를 링크해서 보내면 잘 기억이 안 나는 링크 또는 뭐 받은 글 뭐 이런 거 그렇게 보내면 기억이 잘 안 나죠. 왜냐하면 이건 뭐 떠돌아다니는 것도 보냈구나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뇌리에 잘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이 직접 그러니까. 문자를 썼다면 영부인이 국정원장에 보낸 문자 거기에 대한 국정원장의 답장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걸로 저는 별거 아닐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신문 기사나 어디 링크 글이나 뭐 이런 게 왔으니까 뭐 대수롭지 않게 왜냐하면 자기도 봤던 것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것 같고 뭐 명태균 씨하고 관련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명태균 씨 수사는 지금 창원지검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기소돼서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구나 국정원장이 그런 재판이나 수사에 국내 정치에는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짓는다는 것은 국정원법 위반한 것이고. 그러면 국정원장이 대통령 부인, 영부인과 문자를 주고받는 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뭐 부적절하죠. 그건 뭐 누가 봐도 부적절한 겁니다. 공직자가 대통령 영부인과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죠. 이거는 어제 그 설명을 좀 확인이 된 셈이 됐어요. 그 그렇습니다. 부분은. 그것은 그 증언이라도 이것은 부적절했지만 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공직자로서 하는 것이 아마 맞지 않았나 싶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안다. 왜냐하면 영부인도 아무리 뭐 지금 많은 의혹을 받고 있지만 국정원장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공적인 지시나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한간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높아심에서 보낸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동안 헌법재판이 열리면은 이제 진술이 충돌하는 상황, 특히 뭐 체포 지시를 했는가, 누가 뭘 지시했는가 이걸 놓고 충돌되는 상황, 서로 다른 진술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어제는 비교적 그동안은 군인들 중에서는 별들, 그러니까 막 별셋 사령관들이 주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약간 과거에 뭐 경찰에서 했던 진술을 부인하거나 약간 충돌된 진술을 모든 모습도 보였는데 어제는 그 밑에 대령급, 그러니까 어제 수방사 제1경비단장 대령입니다. 나와서 뭐라고 진술을 좀 해요. 일단 그 내용을 좀 가보겠을 텐데 키워드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의인이라고 물어봤나 보죠. 당신 의인입니까? 근데 왜 헌법재판에서 의인이라는 질문과 답변이 나왔을까요? 어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증인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수방사령관의 지시사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위인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술이 나온 겁니다, 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하고 해석 이런 거 들어간 거 아니라 명확히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 끌어내라.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근데 앞서서 수방사령관은요,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두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면 1명씩 드러낼 수 있지 않느냐.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 라고 지시하였죠. 또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고 그다음에 그것은 더 이상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동기 변호사, 이 상황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시를 받았다는 이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그리고 그 지시를 했다라고 했던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또 그런 지시 받은 적이, 끌어내라고 뭐 지시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받은 적이 없다. 그럼 대통령으로 받은 적이 없으면 본인이 지시를 밑에다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밑에 있는 대령은 받았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또 강조를 합니다. 이 상황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어제 있었던 조성현 경비단장의 그런 진술이 일단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진우 사령관이 그것을 독단적으로 혹은 일방적으로 결정했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면, 그럼 이게 만약에 양쪽 다 얘기가 다 맞다 그러면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지시를 본인이 위에 상부니까 뭐 대통령 또는 뭐 국방장관이 되겠죠. 뭐 받은 적이 없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조성현 경비단장은 수방사령관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수방사령관이 독단으로 지시했다는 게 이게 되는 겁니까? 뭐 모든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모든 두 주장들이 진실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렇게 될 텐데, 이제 중요한 것은 둘 중에 한 명의 그런 진술이 사실과는 다르다라고 결국에는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양쪽 주장들, 이 주장들의 신빙성이 어떻게 평가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뭐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그런 진술들을 뭐 아예 거부를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신빙성을 따질 만한 내용 자체가 무척 적긴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조성현 경비단장 네, 어제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상당히 좀 그 증인으로서 할 수 있는 뭐 교과서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본인이 또 거짓말 절대 못합니다. 뭐 이렇게까지도 강조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조금 보자면 결국 지시가 있었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할 때 이제 본인이 당시 시점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이후에 내가 뭔가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 또 이후에 뭐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해당 시점에 내가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부분들을 구분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나 혹은 진술 내용을 봤을 때 결국 신빙성을 인정을 상당히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조 단장 같은 경우에 그 지휘를 봤을 때 일단 뭐 현장에서 직접 지휘를 한 그런 지휘관이기도 하고, 현재 뭐 다른 사령관들과는 다르게 형사적으로 자신이 뭐 피의자나 혹은 피고인으로 뭐 그런 게 있는 상황이 없죠.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자유롭게 이런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또 고려를 하면 어제 이 주장 그리고 이 진술 자체가 상당히 높게 그 신뢰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서정균 변호사. 일단 이 조성현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조성현 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를 떴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일단 직권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을 채택한 이유를 가늠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당시에 그런 지휘를 했던 인력이기도 하고 다른 사령관들과의 그런 비교를 했을 때도 비교적 자유롭게 사실을 증언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이전에 있었던 이진우 사령관 혹은 여인영 사령관과는 조금 다르게 구체적인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했을 것 같고, 그게 어쨌든 적중을 했던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증인신문 전에 일단 자리를 떴다라고 하는데, 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좀 증인신문이 오래되니까 약간 피곤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럴 가능성도 사실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조 단장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뭐 연락을 했다거나 혹은 지시를 할 지시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조 단장에 대한 그런 질문 자체가 뭐
굳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령관들이야 내가 그런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조 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윤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뭐 또 한편으로는 예상되는 것이 결국 상당히 불리한 그런 진술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재판에 참여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정치권을 굉장히 뒤숭숭하게 만드는 한 가지 물건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상원 수첩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약간 뭐 무속, 약간 이런 거하고 또 연관해서 설명됐던 인물 아닙니까? 그 수첩이 한 70여 페이지 정도가 된다는데 그 수첩의 내용이 알려진 겁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앞서서는 아주 조금만 알려졌는데 이번엔 구체적으로 알려졌어요. 수첩에 이런 게 적혀 있었다고 그러죠. 수거 대상 A에서 D급으로 나눴대요. 또 등급이 있나 봅니다. 이게 A, B, C, D로. 근데 여기에 이제 수거 대상에 누가 올라가 있냐면요.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의원 뭐 등등등. 여기 보면 뭐 근데 차범근 전 축구 감독은 왜 올라간 겁니까? 여기에 독이. 많은 분들이 약간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지금 차범근 전 감독. 그리고요. 뭐 종교인들도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한 500여 명 정도라고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수거 대상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답니다. 수거 대상 처리 방안이요. 특히 A급 수거 대상 처리 방안인데 이게 뭡니까? 연평도 이송이요? 뭐 군함 이용? 제주도 수집소 이송 중 뭐 사고, 뭐 침몰 이런 내용까지 있다고 합니다. 무인도의 뭐 수용 후 자체 처리 이것도 뭡니까? 외부 침투 사살 뭐 이런 게 적혀 있다고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이게 얘기가 됐어요. 지금 이 노상원 수첩이요. 근데 앞서요. 이게 한 뭐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이달 초인데 국회에서 그때 국조특위 열렸었거든요. 여기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들어보시죠. 수거 대상, 수집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정보사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엄 수첩에 뭐 그런 사살, 납치, 수거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노상원 사령관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노상원 사령관이면 이건 가능한 얘기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 잔인한 면, 반인륜적인 면을 봤기 때문에 그 계엄 수첩에 적힌 용어들이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뭐 수첩 내용이 낯설지 않다. 그리고 앞서서는 뭐 성격 얘기했는데 이거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분의 어떤 판단이겠죠. 뭐 개인적인 의견일 겁니다. 이건. 서영주 소장님, 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 수첩의 내용 적힌 약간 놀랍긴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외의 인물들이 적혀 있어요, 또? 그렇죠. 이제 노상원 수첩이 지금 뭐 이게 검찰에서는 증거 채택은 되지 않았으나, 아니 공소장이 기재는 되지 않았으나 일단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뭔가 이 현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만 집합적으로 모아놓은 것 같지 않냐. 지난 정부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재명, 조국, 저기 보시면 이준석 의원도 들어있네. 이준석 의원도 A급이래요? 양두구역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그러자면 조롱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각을 세웠던 사람이고 보면은 일맥상통합니다. 이번에 비상계엄이 어떤 개인의 감정적 부분이 있었고요. 판사들도 있습니다. 판사들.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도 있고 그다음에 무죄를 판결했던 판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12월 10일 날 본인의 비상계엄이 반국가 세력의 척결에 있었다는 거. 반국가 세력은 뭐냐면 본인의 그냥 입장을 껌껌이 발목 잡고 여전히 뭐 탄핵을 남발하고 한 이쪽 진영에 있는 민주당 인사들이죠. 이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걸 이제 노상원 씨가 분류를 한 것뿐이다. 저는 노상원 수첩 앞에 노상원 미치광이의 수첩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중간에 저쪽 북쪽 근처로 데려가서 배를 폭발시켜서 사살하고 가둬서 죽이고 북한과 중국에 이용해서 역으로 또 이들을 참수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표현이 뭐 수거, 처리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얘기인데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수거해서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런 사람과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이 계엄에 대한 준비를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했다는 사실 플러스 현직 정보사령관이 이 사람 밑에서 작전을 수행했다는 사실. 예. 이거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수첩이 공소장이 기재가 안 됐더라도 향후에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확인될 여러 가지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첩에 관한 상황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좀 알려지고 있어요. 뭐 500여 명 수첩. 근데 노상원 전 사령관은 작성 경위에 대해서 뭐 조사 과정에 언급을 안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노 전 사령관도 이제 기소됐잖아요. 기소됐는데 공소장에는 이 내용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요. 이게 아직 안 들어간 건지 못 들어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내용이 뭐냐는 거죠, 도대체. 이걸 좀 뭐 검찰에서 들여다보는데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노상원 혼자만의 그냥 단순한 생각을 적은 건지 아니면 계엄 준비하면서 뭔가 얘기했던 이 흔적인 건지 아니면 실제 실행 계획을 짜면서 나온 이 뭐 흔적이 남은 건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소정 변호사, 검찰이 이걸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는 거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지금 이 메모, 이 수첩 내용 자체는 아마 이 내란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일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 공소장 내용에 이 내용들을 기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조금 추측을 해보자면 예. 아까 확인을 한 것처럼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노 전 사령관이 함구를 하면서 이게 언제 어떻게 작성된 이게 건지 뭐냐라고 설명이 안 된 거. 이게 왜 자꾸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한 설명은 정확하게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만약에 뭐 공소장 내용을 그대로 기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 밝히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공소장에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뭐 향후에 재판 과정에서 진위 여부를 다퉈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수첩 내용 자체가 이 내란 혐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없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이제 증거 중에 하나일 뿐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관련된 관계자들의 모의가 있었는지 이후에 뭐 그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게 혼자만의 어떤 파편적인 생각이라면 굉장히 나중에 허무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굳이 공소장 내용으로는 기재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이후의 조치나 이후의 그런 검토 이런 부분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를 했을 거고 사실 그 부분이 더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수첩과 관련해서 오늘 정치권이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봤다 그랬잖아요. 여야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지금 나왔어요. 정치권 반응 중 우선 이재명 대표도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걸 관해서 들어보시죠. 누구를 잡아다가 뭐 지오프에서 폭살을 시키자, 음식물에 독약을 타가지고 죽이자,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웠던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도 광범위합니다. 그 차범근 감독이 왜 들어갑니까? 반대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을 전부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임기 5년이 너무 짧아서 3번 연임을 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후계자를 정하자는 그런 메모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독재 왕국을 만들려고 한 거죠. 또 다른 반응 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아까 A급으로 이준석 의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또 반응을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수고 대상 이준석입니다. 이렇게 또 글을 올려요. 이거 약간 비꼰고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한 야권 인사는 포함이 안 됐어요. 수고 대상에. 그랬더니 이름조차 못 올려 인생 헛산 듯하다. 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도 약간 좀 뭐랄까 비꼬는 듯한 반응인데. 최영철 위원. 아니 정치인들까지 적은 거는 그러니까 최소한 이해를 좀 해보려고 그러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싶어요. 근데 연예인도 들어갔다 그러고 법관도 특히 차범근 전 감독하고 그리고 이 종교계 인사들도 들어갔다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저희 분석력으로는 좀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뭐 지금 뭐 공자님이 다시 돌아오신다고 해도 이 수첩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달라고 하면은 해석이 어려울 것만큼 이분이 솔직히 뭐 점집을 하시고 굉장히 좀 기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기행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자체도 기행 중에 하나의 이 수첩의 내용도 좀 그렇습니다. 자신의 뭐 망상이죠. 그냥 혼자서 그 점집을 그럼 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 노상원 전 사람 혼자만의 그냥 단순한 생각을 막 적어놓은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공상과 망상 그러니까 이 대부분이 그 자신이 지어낸
그런 것이죠.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담지 않아야 할 것 같아서 검찰도 공소장에 넣지 않았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분의 기행에 대해서 특이하게 자꾸 분석을 하려고 한들 그것이 뭐 현실성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고 잘 분석은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장성까지 올랐는지 그것이 궁금할 뿐이고. 그리고 계엄과 관련돼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 부분에도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이것도 참 우스운 일이고 어쨌든 이분의 행동은 굉장히 뭐 그 정상적인 판단력 그리고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인의 망상으로 그냥 끝내는 것이 국민 건강에 이롭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망상으로 끝내기는 이게 이 뼈대가 실행이 된 것들을 우리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체포조, 군 투입, 그다음에 14명의 명단, 그다음에 그 계엄군들의 서로 간에 작전하면서 나눴던 단톡방, 이재명 의원식, 한동훈. 이런 이 파편만 보더라도 저는 노상원이 큰 축에서 김용과 많은 논의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모든 게 거짓말 속에 한 진실이 숨어 있다고 봐요.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한테 내가 언제 체포하라고 해서 난 그런 적 없고 격려 전화를 했고 말이야. 당신한테 싹 쓸어버리라고 했는데 간첩이다. 간첩 관련된 얘기다. 간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대통령이. 500명 간첩입니다. A부터 D까지. 누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는. 반국가 세력은 간첩이에요. 저는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뭐 분석했는데 약간 다른 시각 보여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도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차범근 전 감독은 왜 들어갔냐는 거죠. 지금 아까 뭐 그런 얘기 자꾸 나와요. 정치권에서 도대체 이게 뭐죠? 그러고 물어보는 분이 많은데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헌재가 아주 공정하게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제가 심리 중인 사항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답변하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의 어떤 불공정한 재판이나 심리가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많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보고 이 지금이라도 문영배 재판 같은 경우는 사퇴를 하든지 기피 신청을 해야 되고 저는 그것이 안 되면 저는 우리 국회에서 저렇게 야당 의원들이 그동안 그렇게 좋아했던 탄핵 소추를 저는 발의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아까 그 강승규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미선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 탄핵 소추안 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좀 얘기가 된 건가요? 저희 당에서는 그 부분은 논의된 걸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예. 자, 요즘에 국민의힘 어떻게 보면은 헌법재판소에 굉장히 불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좀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화면 좀 보시죠. 최근에 문영배 소장 대행을 둘러싸고 동창에 이 온라인 카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음란물들이 올라왔는데 이걸 가지고 막 어떤 얘기가 처음에 소문처럼 나오다가 이게 수면으로 딱 붉어졌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이요. 어제 오전에 이렇게 했어요. 문권항된 동문 온라인 카페 미성년자 음란물 게시물에 댓글 달았습니다. 이렇게 논평이 나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합성된 조작으로 판명이 난 거예요. 어떤 음란물에 댓글 단 게. 누군가가 조작을 했다는 걸 판명났어요. 논평을 바꿉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어요, 논평을. 이 미성년자 음란물까지 게시됐잖아요, 거기에. 그러면서 문권한댕 해당 커뮤니티에 300회 이상 방문했고 댓글까지 작성했어요. 이 댓글은 그냥 커뮤니티에 댓글 달았다는 걸로 싹 수정이 됩니다. 앞서서는 그 음란물 게시물에 댓글 달았다고 했는데 이게 싹 바뀝니다. 이런 상황이 하나 있었고요. 다음 하나 더 보죠. 이게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이게 합성물 가짜로 만들어진 걸 보고 이렇게 논평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아니 300회나 넘게 들어가서 활동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음란물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인지 못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걸 왜 막았어야죠? 약간 이런 반응. 그래도 민주당에서는요.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다니 한심하다. 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영 전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형적인 국민의힘의 나쁜 정치의 전형이다. 저는 이런 식으로 공격할 거면 국민의힘 108명 의원들의 동문회 사이트 다 들어가서요. 음란물 몇 개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의원이 그 동문회 사이트 몇 번 들락날락했는지 다 카운트 해버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하라라고 얘기해주고 싶거든요. 실제로 그 논평이
수정되기 이전의 논평 자체도 사실 예. 팩트 체크가 안 된 거잖아요. 대변인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한 뭔가 공격이나 아니면 문제점을 지적할 때 팩트 체크도 안 하고서는 그걸 가짜 그게 뉴스에 정확히 안 된 혼동되는 건가요? 상태에서 이제 논평이 나온 거예요. 그럴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뭐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논평이 나온 거겠지. 예. 알면서도 그런 공격을 했다고는 오. 여당, 공당의 대변인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논평할 때는 기사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고치고 나면 정정됐다고 누가 알아나 줍니까? 그런 방식으로 아니면 말고의 대변인 논평들 이런 것들은 우리 정치에서 앞으로는 정말 책임 정치를 하는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꼭 지적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아니면 말고시 그리고 정말 마녀사냥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의 개인 공격을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서는 이런 방식으로의 인신 공격하는 거는 정말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 해당 고등학교는 무슨 잘못입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헌재가 이미 또 다- 입장도 냈어요 이거에 관련해서. 예, 다 공개가 됐고요. 그 고등학교 그리고 그 기수에 있는 동문 사이트는 뭐가 잘못이며 실제로 지금 마포 경찰서에서 수사가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음란물을 누가 올렸는지 그러면 문영배 뭐 대법원장이 거기서의 음란물을 직접 게시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 동조한 것도 아닌데 이거는 명확한 헌재 흔들기 그리고 지금 탄핵 심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문영배 직무 대행에 대해서 지금 그런 극우 지지자들을 뭔가 선동하는 방식으로의 국민의힘이 예.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 여당인 국민의힘이 문영배 대행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일이었어요. 자, 그리고요. 다른 모습도 하나 좀 더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4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근데 주로 이제 관저,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제 관저 뭐 방문하고 찾았던 그 앞에 있었던 그런 의원들이라고 그래요. 오늘 17일에 헌재를 또 항의 방문한다. 그리고 여당의 의원 한 분이 문영배 권한대행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그러죠. 물론 이게 이제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추진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또 발의, 탄핵소추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홍석준 전 의원님.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원하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예, 헌법재판소 지금 권한 대행으로서 예. 지금 대통령 탄핵 심리라는 이런 중체대한 이런 어떤 심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예. 좀 공정하고 좀 법과 좀 헌법을 좀 지키면서 좀 하라 이런 거죠. 최근에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헌법학의 대가인 허영 교수가 지금 헌재가 저지르고 있는 10가지의 어떤 위법 사항에 대해서 지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예를 들면 그 지금 현재 재판이라든지 또 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또 예.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헌법재판소 이 관련된 어떤 법을 무시를 하는 거라든지 또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로 검찰 조서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피고인이 부동의할 경우 증거 어떤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인정해 준다든지 현재 법과 지금 그 법률 위반된 것들이 너무 많다. 특히 지금 현재 대통령의 어떤 방어권 차원에서 일개 자본보다 못할 정도의 어떤 대우를 하고 있다. 정인 채택이라든지 또 어떤 그 신문 시간도 마치 뭐 청문회처럼 어떤 초치계를 해서 뭐 90%를 딱 한다든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너무 자기 방어권을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등등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 대행 운영에 있어서 좀 제대로 하라 이런 어떤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근데 지금 탄핵소추 발의가 강승규 의원이 뭐 발의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생각이 있는 겁니까? 저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의석 그 구도상 예. 뭐 탄핵은 저희가 뭐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최대한 지금 국민의힘 어떤 정당으로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문영배 지금 이제 예. 그 권한 대행에 대한 어떤 항의 표시다. 뭐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명 이상 동의해서 이제 그거 발의하겠다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데 아무튼 굉장한 불만 표시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여당에서는. 그런데 지금 앞서서 보면은 약간 논평이 이게 완전히 팩트 체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나와서 완전히 이게 뭐랄까요 이게 좀 잘못 나오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덧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영배
대행에 대한 계속 압박도 좀 이어지는 상황인데 어제 국민의힘의 원로 한 분께서 최근에 여당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좀 쓴소리를 좀 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미지 개선 없이는 정권 재창출 없습니다. 국민의힘 이미지 지금 어떻습니까? 판검사, 교수, 지식인, 부잣집, 출세주의자, 높은 사람 이런 이미지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 구성이 훨씬 다양합니다. 이걸 탈피 왜 못하고 있습니까? 홍석준 전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 김용우 전 국회의장이 그래서 요 당의 큰 약간 어른 원로이신데 이런 이미지 한마디로 높은 사람 이미지다 그냥 미련 갖고 있다 이거 개선 없이는 뭐 없다 미래 동의하십니까 이런 분석이? 예, 저는 뭐 일부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좀 부족한 것들이 사실은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좀 다가가려는 어떤 노력을 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관련돼서는 김영호 전 의장이 말했던 저는 또 이미지가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그 국민의힘이 좀 뭐 가치 지향적이보다는 좀 이익 좀 지향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본인의 어떤 이득을 좀 찾아서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저런 어떤 이미지가 쌓였고 그런 점에서는 정말 그 철저한 어떤 반성과 시스템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우리 김영호 의장께서도 21대 그 공관위원장을 하면서 사실은 그런 점들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또 개선을 하지 못했던 그런 점도 좀 있었다. 앞으로 정말 시스템적인 어떤 개선을 통해서 어떤 국민 정당, 특히 저는 어떤 높은 사람 이미지를 조금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 하는 것들이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상황 좀 짚어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집회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이 내용, 이슈를 놓고 반대하는 집회와 그것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어요. 주말이면 또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서울 광화문 인근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국민 변호인단 뭐 출범식이 좀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된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탄핵된 헌재 사라진다. 탄핵이 만약에 인용되면 헌재가 사라진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어제 국민 변호인단 출범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전한길 강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도 자리가 있었어요. 각각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변호인단 출범식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성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15만 명의 국민 변호인단이 모였습니다. 만약에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시킨다면 헌법재판소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될 것이고 특히 고마운 분들은 사회 현실에 눈을 뜨고 분노하기 시작한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의 귀한 2030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신영 전 의원님. 앞서서 전한길 강사, 탄핵이 인용되면 헌재가 역사로 사라질 것이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똑같은 국민의힘과 지금 구구 지지자들의 헌재 탄압과 압박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한길 이 강사도 지금 약간 정치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중 앞에서 마이크 잡는 거에 이제는 좀 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벗어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라는 국민적인 그런 걱정들이 계속됐는데 서부지검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제1의 내란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저런 방식으로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헌재에 대해서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윤석열 지지하는 많은 그런 흥분된 지지자들이 헌재로 몰려가서 헌재에 대해서 또 물리력이나 아니면은 폭동이나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우려를 이 전한길 강사의 발언에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집회를 통해서 국민 변호인단 이런 계속해서 이제 광주에서도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분들한테 지령을 내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서 본인 발언을 통해서 선동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의 악순환의 고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의 지금 위기가
오히려 해결되지 않고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면에서 국민적으로는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한 발언일 수 있는데 이 자리가요. 국민 변호인단 출범식이었어요. 그런데 홍석준 전 의원님 이 자리에 한 3,000명 이상이 모였다고 그래요. 저녁 시간에 약간 추위도 있었는데 그리고 가입자가 국민 변호인단 가입자가 15만 명이고 지금 소개되기로는 이 중에 2030 청년 세대가 30% 이상 훌쩍 넘어갔다는 나오는데 이 현상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탄핵 반대 집회를 가면 그 이전하고는 좀 두 가지 점에서 확연하게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 그동안은 어떤 우파 보수 지향의 국민들, 시민들 같은 경우 앞에 나가가지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좀 그렇게 절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막 서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30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국민변호인단 뭐 제가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16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 또 늘어났군요. 근데 그새. 거의 한 40%가 20, 30대입니다. 그만큼 젊은 어떤 청년층이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동안 어떤 민주당이 저질렀던 어떤 국정마비 그리고 줄탄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떤 입법 행포에 대해서 더 어떤 다른 세대보다도 현재 굉장히 공분하고 있다. 이런 어떤 측면이 아닐까 생각하고 저는 민주당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한길 선생이라든지 지금 저런 어떤 말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하면서 좀 공격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헌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말들은 87 헌법 이후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 이제 5년 단임 헌법재판소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로 지금처럼 현재 어떤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서 많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개헌이 만약에 일어날 때 시기가 되면 헌법재판소의 어떤 무용론에 대해서 저는 본격적으로 저는 불붙지 않을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현재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일단 어제 저녁에 이런 모습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정치권의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내일 잡혀있는 일정 때문이거든요. 내일 광주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다른 집회인데 아주 인접해서 열린다 그래요, 지금요. 이거 지도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광주 금남로 일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위에 빨간 네모 이게 금남로의 일부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파란색 공간이 여기가 5.18 민주광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인방이 과거에 옛 전남도청사 건물이 있잖아요. 지금도 거기도 있어요. 그 근방이 이거 파란색 근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한 200m 간격을 두고요. 저 빨간색 네모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려요. 여기에 또 아까 나왔던 전한길 강사가 여기 참여하고요. 그리고 부산 집회, 대구 집회 최근에 규모가 좀 컸죠. 그 집회를 주최했던 측에서 요 집회도 또 여는 거예요. 일단 10,000명 정도 모인다고 신고가 됐다 그래요.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 그리고 거기서 200m 약간 남동쪽으로 떨어진 5.18 민주광장에서는 탄핵 찬성, 탄핵 촉구 집회가 또 열리는 거예요. 여긴 또 오후 한 5시 정도부터. 그러면 약간 시간도 겹치고 굉장히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신현영 전 의원님, 탄핵 반대 집회 지역으로 광주, 그것도 금남로를 택한 어떤 의도, 목적, 이거 뭐라고 보십니까? 분명히 있죠. 부산에서 그리고 대구에서 집회를 하고 성공적으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집결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위에 천안에서 또 한 번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광주에서는 한 번은 신청을 했다가 사실은 지자체에서 예.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5.18 광장이었죠. 원래 신청했던 장소가 게. 5.18 광장이었고요. 이번에는 금남로에서 한다는 건데 이 장소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두환 쿠데타 세력 그 5.18에서의 민주 열사들이 예. 정말 총 맞아가면서 그 광주를 지켰던 그런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 있는 정말 광주의 그런 아직도 유가족들과 많은 시민들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이 비상계엄과 쿠데타에 맞서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양극단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시위 집회를 내일 연다라고 했을 때 그 집회에 가보면 현장에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드레날린 그리고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됩니다. 약간 격앙 이런 된 상태겠죠. 아무래도. 예, 소리 지르게 되고 구호제창하게 되고요. 그리고 막 이제 흥분된 상태가 되면 어느 정도의 가치관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200m의 거리를 가지고서는 충돌할 우려가 없을까?
이 안전의 부분에 있어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집회 신고를 하고 모인다고 했을 때 그거 자체를 차단할 수는 없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광주에서 호남에서조차도 이렇게 예. 쪼개지는 모습을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보일 수 있을 것이냐. 예.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안타까움을 금하는 그런 우려를 미리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방금 이 화면에 나간 집회는 오늘 낮 금남로 일대 모습이라 그래요. 여기에서 벌써부터 뭔가 움직임들이 있네요, 지금요. 이거 내일 심상치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신영주 의원님, 내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 일단 10,000명 정도로 신고했대요. 규모가 상당합니다. 10,000명이면. 그렇죠. 뭐 신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만큼 모일 것인가는 그것도 내일 별도 지켜봐야 문제지만. 되지만 지금 전환길 씨를 비롯한 많은 그런 이 정도 규모로 좀 예상하고 신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집회에 그런 관계자분들이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참여하신 분들 광주로 많이 오시라. 라고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단 호남이나 광주의 분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들에서 정말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모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구구가 집결하고 있는 또 하나의 현장이 될 수도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탄핵 가결을 하는 그 촉구 집회입니다. 예, 거기는. 집회에서는 지금 500명을 일단 500명 정도라 신고했는데 그래요. 사실은 1만 명과 500명 그런 모습은 연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까 이 화면에 나갔던 모습 오늘 이 금남로 일대 모습이라는데 벌써 움직임들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많은 그 집회 관계자들이 더 많이 모여서 정말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를 지키는 모습을 재현하기 위한 그런 목소리를 크게 낼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내일 광주 금남로 일대 5.18 광장 일대 자칫 이게 뭔가 세대결처럼 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러다가 진짜 충돌 이거 걱정되는데요, 지금요. 예, 그런 우려가 굉장히 좀 큽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세대결에서 지금 광주에서 밀리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지금 당 차원에서 이제 참여 지금 독려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토요일 날 동대구에서 경찰 추산으로 뭐 52,000명, 실제적으로는 한 뭐 15만에서 20만이 하는데, 근데 그 경복궁 앞에 민주당에 주최한 행사에 경찰 추산으로 한 5,000명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근데 광주에서조차 그렇게 그 참여하는 분들의 어떤 숫자가 차이가 나게 되면 예. 어떤 민주당 전체로뿐만 아니라 탄핵 찬반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여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 또 의식을 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굉장히 그거를. 지금 참여자에서 의식을 해서 지금 당 차원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지금 참여 독려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탄핵 그 반대 집회는 뭐 서울에서 광주에 내려가는 뭐 KTX라든지 지금 뭐 고속버스의 뭐 차표가 뭐 끊겼다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 예정일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다 대고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집회 참여 장소 추천을 뭐 쓰레기장으로 뭐 한다든지 또 강기정 시장이 또 허가를 하지 않은데, 저는 그런 어떤 분들의 이야기는 5.18의 진정한 어떤 의미를 지금 흐리는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5.18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결국은 군부 당시 어떤 독재에 맞서 싸운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를 찾는 어떤 국민적, 특히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어떤 열망인데, 지금 광주, 전남 시도민의 그 열망인 5.18의 가장 기본 어떤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즉 어떤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 국민적인 어떤 토대를 마련한 것인데, 그런 어떤 기본 정신을 어떻게 보면은 반대한다는 것은 저는 5.18 정신을 어떻게 보면 망각하는 어떤 그런 어떤 발언과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일 불상사가 없어야 될 텐데요. 뭐 집회 자유는 있기 때문에 집회 다 열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도 평화적으로 진행이 되고 평화적으로 끝나는 게 맞겠죠, 지금요.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죠.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요즘에 요거를 잘 알아들면은 젊은 세대다, 못 알아들으면 좀 약간 연배가 있은 세대다 그런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얼음 들어가 있는 그 커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뜨거운 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뜨거우면 그게 가 아닌데. 근데 뜨거운 가 있다라고 지금 뭔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일단 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인데 약간의 시차가 좀 있는 얘기예요. 들어보시죠.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 민생지원금 포기하겠습니다.
뭐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1인당 25만 원,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의 1인당 추가 1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민생 회복을 위해서 더 좋은 사업,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다는 말씀이지, 아무런 그런 조치가 없는데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들어보셨죠? 비교해서. 앞서서 지난달 말에 이제 추경과 관련 논의들이 있었어요. 그 여야가 의견이 달라서 그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이 예산은 이제 정부에서 짜야 되지만 뭐 여야가 항상 논의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게 논의가 잘 안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날부터 주장해왔던 이 민생지원금 25만 원, 전 국민 한 사람당 25만 원 주는 거, 이거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이거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추경 논의 해보시죠.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어제 민주당이 추경안을 공개했어요. 민주당 자체 추경안을. 근데 여기에 사실상의 전 국민 25만 원 지급안이 들어갔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여당의 반응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2주 전 이재명 대표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소비 쿠폰이라는 이름만 바꿔서 가져온 것입니다. 결국 라벨가리 추경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은 이렇게 막 쓰자고 하겠습니까? 자, 그러자 당내에서 이제 경제 분야 전문가로 통하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반응을 보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뭐 비판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 전 국민 25만 원 포기할 테니 추경하자 이렇게 말해놓고 호떡 뒤집듯 뒤집었다.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쇼, 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인지 스스로 증명 중이다. 홍석준 전 의원님.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얘기였어요. 근데 그거를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민주당이 내온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었어요. 이름이 그럼 앞서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어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그래서 이거는 25만 원에서 최대 35만 원까지. 이름만 달라진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은행을 보면 굉장히 좀 쫓기듯이 뭐 하루하루 지금 말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한 민생지원금이라든지 또 소비 쿠폰, 이게 뭐 말장난도 아니고 25만 원이라는 어떤 돈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거는 실체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또 이것을 포함해서 지금 추경으로 했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은행을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과의 어떤 군사 협력에 대해서는 제2의 자유군의 자유대의 어떤 한반도 진주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 국익에 뭐 도움이 된다 뭐 또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본인이 이야기를 했다가 또 그 지켜지지 않았던 또 국회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말을 또 하지 않고 또 난데없이 또 국회의원 또 국민 또 소환지를 좀 드러내고 이 말이 지금 최근에 하도 자주 바뀌니까 역시 좀 이재명 대표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말이 지금 달라지는 데는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어떤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이런 어떤 제1당의 어떤 야당 대표로서 또는 잠재적인 대선 어떤 후보 주자로서의 어떤 신뢰성만 스스로 더 떨어뜨리는 어떤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내에서도 약간 지적을 하는 입장들이 나왔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두 분이죠. 대표적으로 비명계로 꼽히시는 두 분인데 이광재 전 의원, 김동연 지사 각각 정책 없는 정치는 영혼 없는 정치, 뭐 아니면 더 이런 정치 하지 맙시다. 또 약간 지적을 하네요. 정책 없는 정치는 영혼 없는 정치. 이게 뭡니까? 약간 지적하는 것 같고요. 김동연 지사는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씩 주자는 거 반대합니다. 어려운 계층에 보다 두텁게 지원하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지적이 나왔어요. 신영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당내에서도 여러 조금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5만 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2주 전에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것 때문에 추결 못한다고 하면 내가 이거를 포기할 각오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경하자라는 것들이 여야가 합의돼서 논의를 하고 협상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이 민생 소비 쿠폰도 빠진다. 어느 정도 조절이 빠질 수- 되거나 정말 취약계층, 소외계층 한테만 지원되는 그럼 약간 방향으로의 이건 약간 협상 카드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은 초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추경 이번에 안 한다. 우리는 할 생각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민주당이 지금의 경제 위기에서 추경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일당의 모습을 보여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안에서부터 빼는 것보다는 협상을 해가면서 이걸 합리적으로 바꿔가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그리고 정치 위기 속에서 민주당이 그래도 거대 야당으로서의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모습을 더 보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선 1위 후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조금 더 신뢰받을 수 있게 진중하고 일관성 있으면서 국민들한테 소구력 있게 보여주는 메시지들이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는 면에서 내부에서 저렇게 비판이 나오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 또 비판이 있었어요. 이거 왜 우클릭합니까? 원래대로 가야지. 이런 약간의 노선 갈등 속에서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시각도 좀 존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비춰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이 최근에 만든 현수막 시안이 하나 있어요. 현수막. 근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뒷말을 낳고 있는데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당 홈페이지에 가면 이 현수막이 딱 이 시안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경제는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 민생은 민주당. 알겠습니다. 이건 뭐 당에서 이렇게들 하니까. 근데 뒤에 보면 경제는 이재명이에요. 당대표 이름이 딱 들어간 현수막.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있어요.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근데 이제 당 관계자의 설명은 이거래요. 이게 언론 통해서 나왔는데 아니 내부 논의를 했는데 당대표 이름이 현수막에 들어가는 거이고 선거법상 큰 문제 없다고 결론 냈다. 그래서 놓았어요. 민생은 민주당, 경제는 이재명. 그래서 놓았답니다. 근데 이제 이 원내인사 아무래도 비명계로 보이죠. 아니 현수막에 이재명 대표 이름 그리고 정책 담아서 지금 홍보하는 거잖아요. 이거 조기 대선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공정하게 되겠습니까? 경선 공정한 거 맞습니까? 이렇게 불만 제기를 합니다. 이 언론 통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신영 전 의원님. 이게 이제 중앙당청에서 제작해서 뭐 이렇게 각 지역당에 뭐 이렇게 내려보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게 지역에서는 결국에는 여러 개의 시안이 오기 때문에 그중에서 지역위원장이 선택해서 걸 수가 있어서 걸 수도 있고 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문구에 대한 게 벌써 조기 대선 준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특정 인물의 이름이 들어갔다 이거죠 지금. 예, 지금 민주당에서의 지금의 위기 상태에서의 고민은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경제 위기를 구하겠느냐.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외교 라인을 어떻게 잘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아마 전략기획팀이랑 홍보팀에서 같이 고안해갖고 이렇게 나갔을 거로 보이는 부분인 거고요. 실제로는 지금 이번에도 최고위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을 홍성국 전 의원 경제 전문가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경제를 더 챙기겠다는 의지인데 지금 타이밍에서는 아무래도 경선을 치러야 되는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게 뭡니까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 거죠. 벌써부터 공정한 거 맞느냐에 대해서 나머지 주자들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이 부분도 당 내에서 조금 더 소통을 통해 갖고 적정한 타이밍에 민주당을 어떻게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실력을 보일 건지 방식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논란 관련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니 저 현수막을 예를 들어서 민생은 민주당, 경제는 더 민주당. 이러면 더 낫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를 또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왜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들어갔냐 이건데 홍석준 전 의원님 혹시 모르겠어요. 혹시 이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고 또 의심하는 시각까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당연히 반영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의 그 현수막을 제작할 때 이제 홍보 파트에서 뭐 기획 파트하고 의논해서 하지만 그게 통상적으로 다 그 당 대표의 어떤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반영돼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민주당은 지난 22대 때 비명 행사, 친명 행제를 통해서 완전히
일당 그 예. 이재명 대표 지배 체제가 됐다. 예. 특히 당직자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어떻게 보면 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어떤 비유 내지 입장을 맞추기 때문에 저는 어떤 홍보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분명히 지금 현재 예. 비명계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이제 불공정 예.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건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속보라 그러는데요. 이재명 북미 대화 재개 지지한다. 트럼프 노벨 평화상 추천 고려하겠다. 얼마 전에 민주당의 의원 한 분이 추천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당 차원에서 추천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트럼프 노벨 평화상 추천 고려한다. 이거 홍석준 저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참 이게 웃음이 이게 나는 외신 게,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대요. 예, 웃음이 나는 게 과연 우리 야당에서 추천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참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지금 트럼프 어떤 대통령의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참 안간힘을 쓰는구나 이런 어떤 생각도 드는데 그 배경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영킴 연방 그 삼선 의원이죠. 영킴 의원이 지금 그 이화영 그 대북송금 불법 대북송금 항소심 결과 보고 이것은 분명히 이제 유엔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단호하게 세컨더리 보이콧 등등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좀 대응하는 그런 어떤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영준 의원님 한 30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노벨상. 이게 알려진 이후에 그래도 잘했다라는 피드백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우리가 캐릭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노벨 평화상이 뭔가 남북 간의 관계나 아니면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데 있어서의 넛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또 아예 처음부터 선제적으로 추천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트럼프를 조금 더 치열업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반응을 보일까요? 아직은 없겠네요, 반응은요. 자, MBN 뉴스 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